30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첼시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저는 첼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위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승점이 1점 뒤져 있기 때문에 뉴캐슬전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11위 탈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정을 지었는데 현재 맨유에게 3위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3위 탈환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지만 현재 맨유에게 3위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이왕이면 뉴캐슬이 첼시전 승리를 거두고 맨유가 최종전에서 풀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3위를 탈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뉴캐슬은 되도록이면 시즌을 3위로 마치려는 의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맨유 원정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또다시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첼시의 소방수로 부임을 했는데 모든 대회 10경기에서 1승 1무 8패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방수가 아니라 방화범이 된 듯한 램파드 감독의 행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첼시가 무지성 따로 노는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이 공수 간격이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고 이 중원을 거치지 않는 공격 전개 그리고 골 결정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부재하기 때문에 공격력이 상당히 부실해진 첼시이고 그나마 주앙 펠릭스라는 공격 자원이 최근에 리그 3경기 2골을 넣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뉴캐슬은 최근에 주포 공격수 칼럼 윌슨의 골 감각이 굉장히 좋고 첼시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득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뉴캐슬도 주전 골키퍼 닉 포프가 손가락 부상으로 결장이 되지만 백업 골키퍼인 두브라브카 역시 기량이 나쁘지 않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백을 메워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맨유 원정을 치른 첼시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첼시이고 팀의 전체적인 조직력 그리고 압박 능력, 감독의 역량과 뉴캐슬의 역습 한방과 세트피스 위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뉴캐슬이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최근 모든 대회 뉴캐슬 상대로 10경기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천적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뉴캐슬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순위 11위를 사수한다는 동기부여 외에는 딱히 동기부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팅엄 역시 극적으로 아스날을 꺾으면서 16위를 확보를 하면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수 아워니 선수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워니라는 공격수가 리그 3경기 연속골 5골을 넣고 있는데 첼시전에서는 2골이 모두 헤딩 뚝배기 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워니 선수가 올 시즌 헤딩으로만 3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의 헤딩 득점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직전 풀럼전에서 풀럼의 미트로비치 선수의 헤딩 뚝배기에 실점을 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탈이 이번에는 아워니 선수의 뚝배기에도 충분히 고전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노팅엄이라는 팀이 오히려 풀럼보다도 제공권 지표가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풀럼에게도 굉장히 고전을 했었던 크리스탈이 노팅엄의 제공권에도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들의 개인 돌파,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측면 자원들의 수비 능력이나 가담은 확실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측면 수비에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진이 지난 노팅엄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는 이 노팅엄의 공격수 아워니 선수가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 상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워니 선수가 덩치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저돌적인 피지컬을 보유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아워니 선수를 상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노팅엄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과거의 맞대결 포함해서 5경기 3승 2무로 패배가 없고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노팅엄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은근히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이 꼴찌일 정도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매우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유일한 원정 경기 승리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꼴찌인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것을 제외하면은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것이 바로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대했던 풀럼과 비교했을 때는 노팅엄의 경우에는 확실히 크로스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크로스 정확도도 최하위권인 팀이기 때문에 크리스탈이 풀럼전만큼 노팅엄의 헤딩 뚝배기에 고전할 가능성은 다소 떨어져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노팅엄이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노팅엄은 직전 아스날전에서 선방 3개를 보여주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했던 골키퍼 나바스 선수가 경기 막판 부상 여파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나바스 선수마저 결장이 된다며 노팅엄이 크리스탈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팀의 떨어지는 동기부여를 고려를 해서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바치면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에버튼 대 본머스의 경기인데 에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은 1부 리그 잔류를 위해서는 깔끔한 것은 본머스전 승리를 거두면 자력으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머스전 비기거나 패할 경우에는 리즈와 레스터의 마지막 경기 결과를 따져야 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에버튼 입장으로서는 깔끔하게 본머스전 승리를 거두면서 자력으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하는 것이 깔끔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순위 15위에서 순위 상승 및 하락의 동기부여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울버햄튼전에서 에버튼의 극장 동점골을 살펴드리면 이 스로인 상황에서 비롯된 크로스가 에버튼의 중앙 수비수 3명을 거쳐서 예리미나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에버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기대 득점값이 15.56골로 상당히 높은데 실제 득점은 7골에 그치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션다이치 감독이 후반기에 부임한 이후에는 확실히 이렇게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 날카로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션다이치 감독과 번리 시절에 호흡을 맞췄었던 에버튼의 수비수 타코우스키 선수가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수비수인데 이 타코우스키 선수를 비롯해서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마이클 킨이나 예리미나 같은 중앙 수비 자원들이
기회를 얻으면서 확실히 세트피스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난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 역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변칙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이번 경기 세트피스 한 방을 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트피스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21골로 가장 많은 팀이 본머스이기 때문에 이 본머스가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이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면 본머스를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에버튼의 션다이치 감독이 감독 커리어 통틀어서 유독 본머스를 상대로 굉장히 많은 승리를 따냈는데 모든 대회 11경기에서 6승 2무 3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당 평균 획득 승점이 1.82점으로 본머스를 상대로 괜찮은 상대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에버튼의 션다이치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션다이치 감독이 10경기 이상 상대했던 현재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승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버튼 특유의 1부 리그 잔류 본능과 션다이치 감독의 본머스전 좋은 상대 전적, 그리고 에버튼의 향상된 세트피스 능력과 본머스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 등을 고려하면 에버튼이 꾸역꾸역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에도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가 확정된 이후로는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지나치게 에버튼 쪽 배당이 낮은 것이 조금은 수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력 자체는 본머스가 에버튼 상대로 전혀 밀릴 것이 없는 팀 전력이고, 특히나 본머스가 최근에 에버튼 상대로 4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본머스가 에버튼에 대해서 천정 면모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제 아무리 에버튼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은 경기라고 할지라도 배당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금은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본머스가 1부 리그 잔류 확정 이후에 경기력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만큼은 3승 1패로 의외로 좋은 원정 성적을 보여줬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10번 경기는 에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리즈 대 토트넘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살아있는 경기인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를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고, 비기거나 패배 시에는 2부 리그 강등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 역시 리즈전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7위 탈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비길 경우에도 아스톤 빌라와 브렌트포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7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리즈전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리즈 같은 경우에는 샘 엘러다이스 감독 특유의 롱볼 축구가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방에 타겟형 스트라이커, 제공권이 좋은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유형의 공격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전 웨스트햄전에서도 롱볼을 적극 활용을 했던 리즈인데, 웨스트햄의 압도적인 제공권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즈가 웨스트햄 원정에서 무려 64개의 롱볼을 뿌렸는데, 왼쪽에 보시면 제공권 경합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34대 12로 굉장히 많이 밀리면서 확실히 롱볼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이라는 팀 자체가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다가 리즈가 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이 엘러다이스 감독 특유의 롱볼 축구가 살아나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리즈는 주포 공격수 벤포드와 로드리고 모두 직전 경기 부상 여파가 있어서 벤포드 선수는 현재 결장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고, 이 로드리고 선수는 출전 가능성이 반반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로드리고와 벤포드가 모두 결장이 된다면
리즈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로드리고 선수는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2골을 넣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리즈로서는 로드리고 선수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즈에는 리터라는 공격수가 있긴 한데 엘러다이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리터 선수를 중용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리터라는 공격수는 제공권의 강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드리블 운반 능력이 좋은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엘러다이스 감독 특유의 롱볼 축구와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리즈의 롱볼 축구가 직전 웨스트햄전보다는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공권 지표 면에서 리즈가 토트넘보다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가 제공권이 4위이고 웨스트햄보다는 확실히 토트넘이 제공권에서 열세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롱볼 축구를 활용해 봄직한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지난 맞대결 제공권 경합 지표인데, 물론 당시에는 리즈가 감독이 다른 감독 체제였지만 토트넘과 굉장히 대등한 공중볼 경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엘러다이스 감독 특유의 롱볼 축구가 토트넘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리즈의 엘러다이스 감독이 인터뷰에서 로드리고와 벤포드 선수가 나란히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리즈가 잘하던 전방 압박 전술을 깜짝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의 패스 전개 빌드업이 굉장히 약점이고, 토트넘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포스터 골키퍼 역시 상당히 발밑이 둔한 골키퍼이기 때문에 리즈가 내려앉는 롱볼 축구가 아니라 기존에 잘했던 리즈의 색깔인 왕성한 전방 압박 전술을 들고 전반 초반부터 몰아친다면 리즈가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즈 유나이티드가 전방 압박 지표가 상당히 좋은 팀인데, 물론 얼핏 보면은 토트넘이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9골, 리즈가 6골로 토트넘의 압박 효율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하이 턴오버 횟수를 보시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251번, 리즈는 314번으로 훨씬 더 많은 하이 턴오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 턴오버라는 것은 상대 진영 깊숙한 위치에서 압박을 통해 공을 빼앗아내는 횟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리즈가 확실히 토트넘보다는 압박 빈도 자체가 많았던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리즈가 의외로 롱볼 축구 대신에 왕성한 압박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그 원정 9경기에서 2무 7패,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트넘의 경우에도 여전히 7위 탈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경기 반드시 승리를 노려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고, 리즈의 공격자원 벤포드와 로드리고가 모두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화력적으로는 토트넘이 훨씬 더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즈가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이고, 반대로 토트넘은 세트피스 득점이 2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토트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리즈가 전방 압박 전술을 변칙적으로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해리케인이 전개하는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리즈의 샘 엘러다이스 감독이 감독 커리어를 통틀어서 토트넘전 상대 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1경기를 치러서 12승 2무 1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1경기를 맞대결을 펼쳐서 토트넘을 상대로 무승부가 딱 2번밖에 없었던 리즈의 엘러다이스 감독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무승부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난타전 구도 속에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러다이스 감독 커리어를 통틀어서 뉴캐슬전 13승 다음으로 토트넘을 상대로 12승을 따낸 것이
가장 많은 승수이기 때문에 엘러다이스 감독이 토트넘을 상대로 의외로 강했던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리즈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레스터 시티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레스터 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 상대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1부 리그 잔류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승부나 패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현재 순위인 14위에서 순위 변동의 동기부여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전 이후에 10일 뒤에 피오렌티나와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레스터 원정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의 모에스 감독이 피오렌티나의 전력 분석을 위해서 최근에 펼쳐졌던 피오렌티나와 인테르의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을 직관을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에스 감독이 컨퍼런스 리그 우승에 대한 열망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이 얼마나 힘을 주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1부 리그 잔류를 위해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레스터가 우위인 것은 맞는데 웨스트햄이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고 다가오는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을 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웨스트햄이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소 애매한 것이 웨스트햄이 레스터 시티전 이후에 이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까지 무려 10일의 간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빡빡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실전 감각 유지나 이 피오렌티나전을 앞두고 전술 실험 차원에서라도 웨스트햄의 모에스 감독이 주전 자원들을 일부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가 있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이 현재 산술적으로는 레스터를 꺾을 경우에 순위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의외로 웨스트햄이 주전 자원들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내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로테이션 여부 정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레스터의 동기부여만 생각을 해서 레스터의 승리로 가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따르는 매치라고 보여지는데 레스터의 딘 스미스 감독이 소방수로 부임한 이후에 레스터가 1승 3무 3패 그다지 좋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레스터라는 팀이 현재 에이스 자원인 메디슨이나 하비 반스 같은 자원들은 만약에 레스터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을 경우에 여러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이미 노리고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선수들이 미들 구석에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까지 의욕이 없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리스크가 있는 레스터 승리 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레스터의 승리를 가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딘 스미스 감독 체제에서 롱볼 및 역습 전개 위주의 공격을 펼치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두 번째로 뛰어난 팀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직전 리즈와의 경기에서 리즈의 64회 롱볼을 효율적으로 막아냈었기 때문에 레스터가 또다시 단순한 롱볼 위주의 공격을 전개를 한다면 웨스트햄의 압도적인 제공권에 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스터가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역습 실점이 6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딘 스미스 감독 부임 이후에 레스터의 베테랑 공격수인 제이미 바디 선수가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얻고 있는데 그래도 딘 스미스 감독 체제에서 7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바디 선수가 골 감각을 조금은 되찾은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골을 모두 살펴보면 에버튼전에서 이렇게 특유의 수비 뒷공간 침투를 보여주면서 메디슨 선수가 찔러준 스루 패스를 마무리했던 제이미 바디 선수이고
이 리즈전에서도 이 메디슨 선수가 찔러준 것을 바디 선수가 쇄도를 하면서 마무리했던 역습 장면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딘 스미스 감독 체제에서 제이미 바디 선수를 활용한 수비 뒷공간 역습이 조금은 살아나 있는 레스터이기 때문에 의외로 역습 실점이 적지 않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역습 한 방이 통해 준다면 레스터가 충분히 좋은 그림을 그릴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올 시즌 13골이나 되기 때문에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력이 뛰어난 웨스트햄을 상대로 세트피스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의외로 주전자원들을 많이 내보낼 경우에는 상당히 변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면서 12번 경기는 레스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맨유 대 풀럼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풀럼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정을 지었는데 현재 뉴캐슬과 3위 경쟁의 동기부여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3위로 끝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뉴캐슬에게 승점이 2점이 앞서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만약에 풀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3위를 확정을 하게 되는데 뉴캐슬에게 골득실이 밀려있기 때문에 풀럼과 무승부를 거뒀을 경우에는 뉴캐슬이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는 뉴캐슬에게 다시 3위 자리를 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맨유는 이 3위보다도 다가오는 맨시티와의 FA컵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이 풀럼전에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맨유전 이기든 지든 순위가 10위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맨유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법한 이 미트로비치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맨유를 상대로 승점 1점 이상은 따낼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맨유가 주중 첼시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소 4위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소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의 경우에는 이미 목표였던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 풀럼전 이후에 6일 뒤에 라이벌인 맨시티와 FA컵 결승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풀럼전에서 무리해서 맨유가 주전자원들을 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올 시즌 첫 양팀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데이터인데 경기 내용적으로 굉장히 팽팽했고 맨유가 후반 추가 시간에 가르나초의 극장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슈팅 숫자가 15대 15로 똑같았고 기대 득점값은 오히려 풀럼이 1.98, 맨유가 1.9골로 근소하게 풀럼이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았던 이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FA컵에서도 풀럼과 맨유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비록 풀럼이 FA컵에서는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미트로비치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풀럼이 더 좋은 경기를 하다가 미트로비치와 윌리안 선수가 나란히 퇴장을 당한 다음에 맨유에게 내리 3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당했던 풀럼이기 때문에 맨유를 상대로 치렀던 올 시즌 2경기 내용이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풀럼의 경우에도 맨유전을 이기든 지든 간에 순위가 10위로 고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딱히 없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풀럼이 맨유전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의외로 클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FA컵 맞대결에서 풀럼이 2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풀럼의 후반기가 다소 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와의 FA컵 경기에서 풀럼의 주포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퇴장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퇴장 과정에서 심판을 밀치다가 8경기 징계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트로비치가 후반기 리그 8경기에서 결장이 되면서 풀럼도 유럽 대항전 진출 목표가 사실상 좌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맨유전 이후에 풀럼의 리그 경기 성적을 보시면 4승 1무 5패에 그치면서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에서 멀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미트로비치가 빠졌던 리그 8경기만 놓고 보면 3승 5패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던 풀럼이기 때문에 풀럼 입장에서는 맨유전 FA컵 패배가 상당히 뼈아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풀럼의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이 풀럼 팬들에 대한 속죄 그리고 맨유전 복수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미트로비치가 징계 복귀 이후에 2경기에서 3골로 골감각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FA컵 맞대결에서 맨유를 상대로 퇴장을 당하기 전에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미트로비치 선수가 충분히 복수를 노릴 만한 이번 맨유 원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는 아예 풀럼이 미트로비치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도 대등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도끼가 바짝 오른 미트로비치가 포함된 풀럼이 맨유 원정에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양팀의 스토리와 맨유가 맨시티와의 FA컵 결승전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도 상당히 변수가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리버풀의 경기인데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부 리그 강등과 꼴찌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는 사우스햄튼이고, 리버풀 상대로 10경기 1승 9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에 열세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정을 지으면서 순위가 5위로 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획득에 실패를 했고 유로파 리그 티켓을 확정한 리버풀이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와 부담감이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이미 2부 리그 강등과 꼴찌를 확정을 했고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좌절이 되면서 순위가 5위로 확정, 유로파 리그 티켓에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분석으로 순수 접근을 하면 그래도 리버풀의 승리가 유력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측면 수비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 특히 상대 측면 크로스 수비의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우스햄튼의 중앙수비수 살리스와 벨라코찹 같은 핵심 중앙수비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측면에서의 양질의 크로스를 통해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크로스 S가 21회로 가장 많은 팀이고 크로스의 정확도 역시 뉴캐슬 다음으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사우스햄튼이 중앙 수비 공백까지 있다는 점에서 리버풀의 퀄리티 있는 측면 크로스가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팀인데 리버풀은 세트피스 득점이 17골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약점인 세트피스를 충분히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스햄튼도 세트피스 득점이 12골이나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은 나쁘지 않은 것이 사우스햄튼인데 문제는 리버풀이 세트피스 실점이 딱 6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실점 공동 1위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도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무엇보다 홈보다 원정에서 득점이 21골이나 감소가 되는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는 팀이지만 마찬가지로 사우스햄튼은 홈 경기에서 성적이 2승 3무 12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홈 성적이 꼴찌인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리버풀이 경기력적으로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전적 면에서도 최근 10경기 9승 1패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7억 5천만 원 이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30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될 만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최종 픽만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풋볼살롱의 분석 내용을 귀 기울이셔서 나만의 독식 픽을 만들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